오늘 새벽 2시 37분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광역단체장 17명 중 14명을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촛불 민심으로 정권이 교체된 데 이어서 지방 권력까지 교체된 그런 선거였습니다. 네, 21대 국회 전체 300석 가운데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얻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두 당을 하나의 당으로 볼 경우 87년 개헌 이후 한 정당이 얻은 최다 의석입니다. 민주진보 진영의 대표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이은 선거 패배 이후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 공방으로 시끄럽다. 또한 당권 경쟁이 낯뜨거울 정도다. 박지원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 차기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었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사실상 출마 자격이 없다는 판단을 내려버렸다. 당규상 당직 피선거권을 가지려면 이달 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이어야 한다. 지난 2월 14일 입당한 박 전 위원장은 당 지도부에 별도 결정이 있어야만 전당대회에 출마할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민주당 비대위가 이에 대해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박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는 당규상 불가능해져 버린 것이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당무위에 박 전 위원장의 출마를 위한 예외 조항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국 박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여부는 좌충우돌 끝에 비대위는 전원 합의로 사실상의 출마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전당대회 출마가 무산된 박 전 위원장을 향해선 한동안 정치 재개가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이로써 박 전 위원장의 당대표 도전 행보는 사실상 3일천하로 끝나게 됐다. 문제는 현재 민주당 당대표 도전에 있어 가장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의원이다. 그는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현행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누리려면 이재명 후보도 안심을 놓을 수 없게 된다. 민주당 중앙위원회가 전적으로 컷오프 대상자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의원은 민주당 권리당원들과 민주진보 시민들의 지지에 있어서는 압도적이다. 하지만 그는 민주당 내에서는 철저히 비주류에 속한다. 이제껏 단 한 번도 국회의원이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내에서 그를 지지하는 계파가 없으면 이재명은 그대로 컷오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컷오프 경선부터 여론조사 30% 도입 방안을 제시했지만 비대위가 기존 컷오프 경선률을 고수했기 때문에 1인 2표를 행사하는 최고위 선출 때 권리당원에게 한 표는 자유롭게 나머지 한 표는 4개 권역 중 자신이 속한 권역 내에 출마한 최고위원 후보에게 행사토록 하는 룰이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기득권 지키기, 계파가 나눠먹기 구태이기 때문에 개혁을 표방하는 이재명 의원과 가까운 최고위원이 지역 장벽에 막혀 뽑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이대로 현행 룰대로 경선이 치러진다라면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컷오프도 틀린 말이 아니게 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 후보가 컷오프 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는 민주당 대다수 의원들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요인을 이재명 후보에게 덧씌우고 있는 데서 살펴봐야 한다. 상당수의 권리당원과 유권자들은 이재명 의원의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의원과 추종자들의 분탕질을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어 상반된 시각을 보인다. 이러한 시각 때문에 권리당원과 지지자들은 이재명 의원이 등판에 당을 혁신해야 한다고 하고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의원이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불출마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거 패배의 원인에 대한 시각차는 솔루션 또한 다른 결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정확한 솔루션이 나오는 만큼 열린공감TV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민주진보 진영 정당의 혁신을 기원하며 민주당은 왜 패배했는가를 연속 방송한다. 촛불혁명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상시국에서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41.1%의 득표율로 2위 후보와 큰 차로 당선됐다. 당시 2위인 홍준표 후보가 24% 득표율로 역대 최대 표차 승리라는 이정표를 세운다.
하지만 선거 결과를 자세히 뜯어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21.4%의 표를 얻었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6.8%의 득표율로 4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들 후보의 표를 합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을 상회하기 때문이다. 이는 탄핵 정국이 아니었다면 민주진보 진영으로의 정권교체가 쉽지 않은 지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 선거 이듬해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6개 광역시도지사 자리 중 14곳에서 당선하고 209개의 기초단체의 시장군수 선거에서는 151곳을 석권하였다.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게 된다. 2020년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을 석권하며 거대 여당을 넘어 슈퍼 여당이 탄생하며 단독으로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힘을 갖게 된다. 지방선거가 탄핵 정국의 여파와 문재인 정권 출범이라는 컨벤션 효과에 의한 것이라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압승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방어해낸 성과가 더해지고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의회 권력은 여당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 개혁 입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자 이를 지원해줘야 한다는 분위기까지 겹치면서 예상치 못한 압승을 거두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연이은 선거 압승은 보수 정권의 부정과 부패에 대한 심판의 결과물이지 더불어민주당의 유능함이나 성과에 기반한 승리가 아니었다. 그나마 2020년 국회의원 선거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아낸 성과가 표심에 반영된 것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코로나19 감염병의 대응은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시절 메르스의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방역 당국과 감염병 전문가들이 새로운 감염병에 대응한 매뉴얼을 우연히 문재인 정부 초기 마련했기 때문이다. 성과에 기반한 연이은 선거 승리가 아닌 보수 정권의 심판에 따른 반사이익에 기반한 선거 승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너무 많은 권력을 손에 넣게 되었다. 탄핵 정국이 아니었다면 당선될 수 없었던 수준 미달의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장과 군수, 시도 및 시군 의원들이 민주당 브랜드로 당선되면서 상당한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안희정, 오거돈으로 이어지는 도지사들의 성추문, 김경수 경남지사의 부정선거 시비 등 너무 많은 사람이 민주당 간판으로 활동하다 보니 확률적으로 더 많은 비위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브랜드로 당선된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이 인품, 능력, 리더십 등에 있어 전부 일정 이상인 사람들로 당선됐어야 했는데 예상치 못한 선거 승리는 여기저기서 함량 미달의 사람들이 정치권으로 들어오면서 많은 누수를 낳고 말았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이 잘 나덥다는 이야기처럼 너무 많은 민주당 출신 선출직 공직자들이 활동하다 보니 여론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수는 어떤 정책을 도입하고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데 야당의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법률 개정이 가능해졌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전반기만 하더라도 여소야대라는 불리한 지형이 있었다. 즉 어떤 개혁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했고 군소정당과 정책연대가 매우 필수적이었다. 민주당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었다. 한 표가 아쉬웠기 때문에 정의당과 같은 군소정당의 요구사항까지 법률에 담는 절충안이 마련될 수밖에 없었다. 즉 해당 법률이나 정책에 대한 책임에 오로지 여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야당과 함께 나눠서 지는 효과도 있었다. 야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에 공을 들였기에 치열하고 협상하는 과정 중에 일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180석 슈퍼 여당이 된 이후에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법률을 제정할 수 있게 되자 여당이나 시민사회, 언론과의 소통에 소홀해졌고 오만하다, 겸손하지 못하는 프레임에 빠지게 되었다. 오만하다는 프레임에 빠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당규까지 바꿔가며 후보를 냈던 사건도 더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더불어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귀책 사유로 시행되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던 당 개혁안이었지만 연이은 선거 승리에 도취해있던 민주당은 당 내외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당규를 바꿔 후보를 내게 되었고
오만하다, 내로남불이다라는 공격의 빌미를 주는 계기가 되었다.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큰 표차로 패배하게 된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개혁과제에 대해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점에 당내 보신주의가 판을 치면서 핵심 개혁과제가 뒤로 밀리는 현상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이 검찰개혁으로 입법권을 통해 윤석열로 대변되는 정치검찰의 반발을 제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낙연 당대표를 필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검찰개혁에 있어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고 검찰의 집단 행동은 오히려 거세지면서 민주당이 수세로 몰리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9년간의 보수를 참칭하는 기득권 정권의 무능과 부패에 실망했던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하며 어떤 때보다 큰 권한을 부여하였다. 행정부, 국회, 지방권력까지 모두 몰아주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 주어진 너무 큰 권한은 독이 되었고 보궐선거와 대선, 지선 패배의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다. 국민의 눈에 문재인 정부 후반기 더불어민주당은 무능하고 오만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고 국민을 내 편 제 편으로 분열시키며 선거 패배를 자초하였다. 부동산 민심의 이반으로 서울 선거에서 패배하였고 농업정책의 무관심과 무능으로 농촌 선거에서 패배하였고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 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도시도 농촌도 부자도 서민도 모두 싫어하는 정당으로 낙인이 찍히고 만 것이다. 민주당은 당내를 바라보지 말고 당 밖을 바라봐야 한다. 민주당의 절대 지지자들마저 등을 돌리면 민주당의 앞날은 빛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2년 뒤 또다시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이재명이다.